자식을 너무 사랑한다면 오히려 멀어져야 합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평생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노인복지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자녀와 접촉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월 12회 만나는 노인들보다 35%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자주 만날수록 좋다는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 간섭하고 싶은 마음, 외로움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특히 노후 생활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자녀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현실적인 조언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68세 김미숙입니다. 작년 추석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손녀 채원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미술 작품을 보여줬는데 제가 무심코 색깔이 좀 칙칙하네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고 아들은 엄마, 아이의 창의성을 존중해 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 말했나 하는 서운함과 동시에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라는 소외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년이 되어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왜 이렇게 어색하고 서운한 일들이 자주 생기는 걸까요? 사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위치였지만 이제 그들은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박순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딸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거의 매일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과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엄마는 왜 항상 내 육아 방식에 간섭하세요? 라는 딸의 말에 상처받고 결국 큰 다툼 끝에 몇 개월간 연락도 끊긴 적이 있답니다. 반면 월 한 번 정도만 만나는 저의 다른 친구 정영희 씨는 오히려 자녀와 훨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귀한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해요.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부모-자녀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사소한 일상의 마찰이 쌓여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내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데 거리를 두라니 하는 반발심이 들었죠. 하지만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독립된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제가 실수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배운 교훈들을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자주 만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진실입니다. 20년 전 은퇴 후 저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딸 가족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거의 매일 얼굴을 보았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 학교 후 돌봐주고 주말에는 함께 식사하고. 하지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시작됐어요. 어머니, 아이들 간식으로 그렇게 단 것을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40년 넘게 아이 키워온 사람인데.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집에 갈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손주들 옷차림, 공부 방식, 심지어 TV 시청 시간까지. 의견 충돌이 늘어났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지 않으면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손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제가 손녀에게 우리 똑똑이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해라고 했더니 딸이 나중에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아이들에게 등수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엄마 세대와 교육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나누려는 것뿐인데 구시대적인 사람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립노인복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너무 가까이 살거나 자주 접촉하는 노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보다 28% 높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 달에 2회 정도 만나는 가족이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가치관은 자녀 세대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자주 만나면 사소한 일상의 마찰이 쌓여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저희 친구 정순희 씨는 자녀들과 일부러 다른 도시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갑고 새로운 이야기도 많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무엇보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니 갈등이 줄었어요.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예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김영수 씨 72세입니다. 그는 아들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다가 일부러 20분 거리에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가까이 살 때는 매일 저녁 찾아와서 밥 먹었는지, 약 먹었는지 확인하던 아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이제는 주말에만 만나니 오히려 대화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너희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조금 떨어져 살아보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고, 저는 30분 거리의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그때는 정말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만나는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더 반가워해요. 무엇보다 제 삶이 생겼습니다. 동네 노인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지원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부모와 쉬운 부모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과 자녀와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친구 박영숙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손주 등하교, 식사 준비, 집안 청소까지.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도와줘야지라며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았죠. 어느 날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수술할 시간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이웃에 사는 김정희 씨는 달랐어요. 딸의 육아를 도와주되 명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만 손주를 봐줄 수 있어. 나머지 시간은 내 수영 교실과 봉사활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딸이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쉬운 부모와 좋은 부모의 차이입니다. 쉬운 부모는 자녀의 모든 요구와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은 뒤로 미루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죠. 나는 괜찮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점점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이고 결국 관계가 악화됩니다. 좋은 부모는 다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의 삶과 경계를 지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삶도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자녀의 즉각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부모가 독립적인 삶을 살 때 오히려 더 존경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 경험도 나누고 싶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두려웠어요. 그때 딸이 엄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편안한 선택이었겠죠. 누군가 챙겨주고 외롭지 않게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고 노인대학에 등록했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제 삶을 스스로 일구어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딸이 엄마가 나보다 더 활기차게 살아라며 부러워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자녀의 요청에 항상 예라고 답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려워. 내일 어때?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둘째,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노인대학, 복지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자녀와의 대화 주제도 풍부해져요. 셋째,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심리적으로도 의존하게 됩니다. 넷째,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의 의견도 존중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진실한 소통입니다. 다섯째, 자녀의 영역을 존중하세요. 특히 육아 방식에 대해서는 조언을 요청받지 않았다면 개입하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고 각 가정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78세 최광호 씨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자녀들이 방문할 때마다 직접 기른 채소를 선물합니다.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쉬운 부모는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는 진정한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와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먼저 제가 지난해 설날에 겪은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 집에 모여 떡국을 먹는데 손자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참다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게 무슨 행동이니? 라고 꾸짖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아들은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요. 엄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속상했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통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다음 달 다시 아들 집에 갔을 때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손자에게 할머니도 요즘 유행하는 게임에 관심이 있는데 한번 알려줄래? 라고 물었죠. 놀랍게도 손자의 눈이 반짝였고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의 세계에 관심을 보이자 그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관계 개선 전략입니다. 비판 대신 호기심을 가지세요. 자녀나 손주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즉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진정한 이해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과 30대 사이에는 가치관 차이가 무려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친구 이상철 씨는 손녀가 대학을 중퇴하고 유튜버가 되겠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지. 그게 뭐니? 하지만 손녀의 채널이 성공하고 월 수입이 그의 연금보다 많아지자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시대에 뒤처져 있었구나. 젊은 세대의 선택을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70세 김영희 씨는 딸에게 주 5일 손주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내 수채화 수업이 있어. 그 시간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딸은 어머니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게 되었고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 후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공동의 활동 찾기입니다. 세대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65세 박종호 씨는 대학생 손자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 늘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둘 다 등산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걸으며 이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지금은 그 시간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긍정적인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갈등은 기억에 오래 남지만 행복한 순간은 쉽게 잊혀집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순간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면서 그날 있었던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하나를 기록합니다. 아무리 사소해도 좋은 순간을 찾아 기록하면 점차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디지털 소통 방식 배우기입니다. 요즘 세대와 소통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 메시지, 화상통화, SNS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제 친구 강명숙 씨는 손녀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녀들에게 매일 아침 짧은 메시지와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일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아요. 손녀들도 할머니가 디지털에 관심을 가지니 더 친근하게 느낀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기내 안전 수칙에서도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행복하고 충만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와 자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정관리나 건강관리만 신경 쓰지만 자녀와의 관계 설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이웃 정씨 할머니 78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내외에게 전 재산을 넘기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우며 보람을 느꼈지만 3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고 가족 여행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재산을 미리 다 줘버려서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나 봐요. 내 방은 있지만 이 집에서 나는 손님 같아요. 반면 제 지인 김옥분 씨는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아파트를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요. 월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소액의 임대 수입으로 충당하고 큰 재산은 아직 자신 명의로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말마다 방문하고 명절이면 그녀의 집에 모입니다. 내가 아직 중심을 지키고 있으니 아이들도 나를 존중해. 재정적 독립이 정서적 독립의 기반이야.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립에서 시작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독립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독립적인 노인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심리적으로도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자기 판단과 결정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제 경우 60대 초반의 남편과 함께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지만 관리하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생활비는 연금으로, 의료비는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말했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우리 삶을 즐기고 싶다. 너희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테니 정서적 지원만 해주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립도 불가능해집니다. 건강 관리는 단순히 병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의 종합입니다. 71세 박지영 씨는 매일 아침 공원을 1시간 걷고 일주일에 3번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관리합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해왔고 덕분에 고혈압 약 외에는 복용하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만으로는 노년의 모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양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65세의 동네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생일에는 함께 축하해주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취미와 관심사 개발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리 관심 분야를 개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남편은 62세에 은퇴하자마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실력이 상당해져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으로 강의도 합니다. 은퇴 전에는 일에만 몰두했는데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일을 찾았어. 자녀들도 아빠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한다고 해. 다섯 번째는 주거 환경 제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 오르내리기, 먼 거리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미리 노년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70세가 되자 1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했지요. 병원, 마트, 공원이 가까운 곳으로 골랐고요. 자녀들이 너무 일찍 그런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지금은 그 결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정서적 유대는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는 꼭 모이지만 일상에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뜸하면 소원해져.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야.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자립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설계하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날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